해상왕이라고 불린 이 장보고. 장보고가 태어난 곳은 어디? 아까 힌트 드렸는데. 완도. 맞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원성왕이 다스리던 780년대 후반 무렵에 서남해 쪽 섬, 푸른 바다로 둘러싸인 바다마을에서 태어난 장보고. 지금의 전라남도 완도입니다. 장보고는 씩씩하고 활달하고 또 호기심이 많은 아이로 자란 것 같습니다. 이때 장보고에게는요, 절친이 한 명 있었거든요. 10살 어린 동네 친구 정년이란 인물이었습니다. 둘은요, 친형제처럼 어울리면서요, 바다를 뛰어다니며 놀곤 했는데 이때 두 사람이 푹 빠져있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모두 싸움을 잘하였다. 그 날래고 씩씩함을 겨루면 장보고가 조금 미치지 못하였다. 장보고는 나이로, 정년은 기회로 항상 서로 경쟁하며 서로 아래에 있으려 하지 않았다. 장보고와 정년은요, 기질이 비슷했는데 보시다시피 둘 다 무예에 빠져 있었습니다. 라이벌. 선의의 경쟁자. 네. 그렇죠. 매일 스파링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정년이 더 날래고 빨라서 장보고가 질 때가 많나 봅니다. 그렇게 장보고가 불리할 때마다 들이민 거 뭐였다? 나이. 바로 나이. 야, 그래도 내가 너보다 형이야. 라고 이제 우쭐댄 거죠. 그러면 이제 정년이 또 지기 싫어가지고 그래도 형보다 내가 무예를 더 잘하지? 라고 받아친 거예요. 어릴 때부터 무예에 흥미를 느끼고 열심히 했던 장보고. 자, 그런 장보고가 특히 뛰어난 재주를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궁복. 맞습니다. 궁복. 이게 뭐냐면 삼국사기에 기록된 장보고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활궁이에요, 활궁. 거기다 이제 복복자를 써서 궁복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궁복은 한자 표기고요. 우리말로 이걸 풀어보면 활보. 활보는 곧 활을 잘 쏘는 아이라는 뜻입니다. 활쏘기. 어릴 때부터 활도 잘 쏘고 다방면으로 무예에도 뛰어났던 것이죠. 자, 이렇게 출중한 무예 실력을 자랑했던 청소년 장보고. 20살이 되었을 무렵 솔깃한 이야기가 장보고에게 들려옵니다. 바다 건너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바다 건너? 당시 마치 꿈의 나라처럼 여겨졌던 곳, 바로 당나라였습니다. 당나라, 중국 당나라. 당시 당나라에서는요, 다른 나라 출신의 사람들도 출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그 소문이 쫙 퍼져 있었거든요. 당나라는 이웃나라 신라와는 달리 굉장히 개방적인 사회였습니다. 중원을 통일하고 확장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민족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관료나 또 군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방적인 사회였습니다. 아마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는 당으로 향하려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당나라 드림도 좋은데 그 신라 군대에 가서 출세할 수도 있지 않아요? 장보고는 신라 군대에서는 출세할 수가 없었어요. 설마. 골품제. 맞습니다. 바로 골품제. 그렇구나. 신라에서는요, 혈통에 따라서 골과 부품으로 등급을 매기고 있었거든요. 장보고는요, 골품제 자체에 속하 있질 않아요. 두품이 없었습니다. 그냥 평민이었죠. 그런 장보고가 무예를 아무리 잘한들 신라에서 출세할 수 있었을까요? 없죠. 그래서 장보고는요, 고심 끝에 정년과 함께 당나라로 향하게 됩니다. 같이 갔군요. 네. 성공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품고 당나라에 도착한 청년 장보고와 정년.
둘은요 당나라에서도요 서주란 도시가 있는 강회 지역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돈도 벌고 출세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당나라 군대. 두 사람이 입대한 곳은요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바로 무령군. 이 무령군은요 서주 일대를 다스리던 절도사의 주력 부대. 그 주력 부대가 바로 무령군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장보고와 정년은 많은 당나라 부대 중에서 왜 하필 이 무령군으로 들어갔을까? 왜냐하면 당시 이 무령군에는요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신라인 등 외국인 출신의 용병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했다는 겁니다. 아. 자, 그리고요 외국인이어도 이 공을 세우면 고위 관직을 할 수 있는 기회도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에 둘은요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장보고는요 당나라에서 일하기 위해서 큰 결심을 합니다. 자, 장보고는 여기서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궁복이란 이름 대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이름 뭔가요? 아, 장보고. 맞습니다. 장보고란 이름을 이때부터 쓰기 시작한 겁니다. 활궁자가 들어간 한자인 베풀장자를 성으로 쓰고요. 복의 음을 두 자로 늘려가지고 보고를 이름으로 쓴 겁니다. 당나라에 온 지 5년이 흐른 815년 20대 중반이 된 장보고가 드디어 능력을 발휘할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산둥반도로 불리는 이 지역, 엄연히 당나라 땅인 이곳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사도 세력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자, 당시 이 이사도 세력은요 산둥반도를 넘어서 내륙 일부인 청주, 치주까지 지금 장악하고 있죠. 자, 그리고요 무려 3대에 걸쳐서 이 지역의 군사권은 물론이고요 행정권까지 장악하고 독자적인 세력으로서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이사도 세력이 야심을 가지고 당 중앙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주변 지역을 맹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일종의 반란이었던 겁니다. 무려 50년이 넘게 당나라 조정에 골칫거리였던 이정기 이사도 세력. 그 토벌군의 선봉에 선 부대. 무령군. 맞습니다. 바로 무령군이었습니다. 자, 이사도 세력을 향해 출격한 토벌군의 선봉에 선 무령군 속에는요 용맹한 신라 출신의 두 청년 장보고와 정년이 있었습니다. 자, 이 전장에서 맞붙은 당나라 토벌군과 이사도 세력. 무려 4년 동안 계속된 전쟁은요 819년 마침내 마침표가 찍힙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당나라. 무령군. 그렇죠. 무령군이 속한 당나라 군대의 승리. 와. 전장에서 그 장보고의 활약 어느 정도였을까요? 말을 타고 창을 쓰면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아마 남다른 이 기마 능력으로 이 바람과 같이 적진으로 돌격한 이 장보고가 이사도 세력을 토벌하는데 앞장서지 않았을까요?张保稿，崔武长，正年，讨伐平陆至正军有功，官升3级，命为武宁军将军。钦此。 치열했던 전쟁이 끝난 후 고문을 따지는 과정에서 장보고와 정년이 무령군 소장이라는 직책에 임명이 된 겁니다. 무려 1000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장수의 자리였습니다. 와, 엄청나죠? 네. 엄청 높은 건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대박이다. 특유의 승부욕과 배짱, 무예 실력을 발휘하며 전장에서 싸웠을 장보고. 9년간 흘린 피땀 눈물이 결실을 맺은 이때. 이때 장보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는 사람 하나 없이
그저 꿈만 안고 신라에서 당나라로 건너온 첫 순간이 떠오르면서 감개무량했을 겁니다. 그렇게 바라던 출세의 꿈을 이룬 장보고. 그런데 821년 잘 나가던 장보고가 갑자기 무령군을 박차고 나옵니다. 대체 장보고는 왜 갑자기 그만둔 것일까요? 오직 출세만 생각하고 달려온 지 10년, 이사도의 난을 토벌하면서 장보고의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바로 신라방. 당나라 드림을 품고 넘어온 많은 신라인들이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코리아타운. 코리아타운. 네. 그러니까 신라방은요, 당나라 동쪽 해안 일대 곳곳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한반도와 교류가 활발했던 산둥반도에 특히 많았거든요. 그러면 신라방 신라인들은 주로 뭘 해서 먹고 살았을까요? 바로 바닷길을 통한 해상 무역이었습니다. 산둥반도는요, 지리적으로 당나라, 발해, 신라, 일본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로였습니다. 그런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서요, 신라나 일본 쪽으로 가서 물건을 사와서 파는 해상 무역을 통해서 생활을 유지했던 거죠. 당시에는요, 육지 혹은 바다의 무역로를 통해서 동양과 서양이 활발하게 교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고 귀한 물건을 사려고 당나라 수도 장안과 곳곳의 항구는 늘 북새통이었습니다. 이때 장보고의 마음에 또 다른 욕망이 불쑥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백기를 통해 신라와 왜국, 당나라를 잇는 교역을 할 작정입니다. 아마 장보고도 아무리 개방적인 당이지만 그 이상의 출세는 쉽지 않으리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장보고가 당나라에서 활동했던 신라인들을 많이 봤는데 그 신라인들이 주로 종사했던 것이 무역이었습니다. 이 무역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이제 제2의 인생을 살아야겠다 결심을 하게 됐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2의 인생을 걸어보겠다고 결심한 장보고. 장보고 역시 산둥반도 신라방 내에 자리 잡고 무역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신라인 상인들과 교류하면서 경험과 부를 차곡차곡 쌓아나간 거죠. 이때 일종의 제당, 무역 상인 조합을 구축하고요. 본인이 수장이 되어서 해상 무역을 크게 한번 이끌어 보겠다. 이런 야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무역 상인들을 조직화해서 해상 무역을 확장하려고 했던 장보고. 823년 무렵에 장보고는요, 자신이 활동할 거점이자 무역 상인들을 하나로 모을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장보고는요, 그동안 모은 돈을 투자해서 산둥반도 적산파란 곳에 절을 세웁니다. 요즘에도 왜 재외 한국인들이 교회, 절 이런 종교 시설로 모이잖아요. 당시 신라인들의 종교가 뭐였어요? 불교. 네, 불교였거든요. 그런 것처럼 타지에 있는 신라인들이 하나로 모일 장소를 마련한 겁니다. 자, 그렇게 세워진 절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적산 법화원이라는 곳입니다. 당나라 때 한 번 파손된 이후에 중건한 모습입니다. 근데 장보고가 돈을 많이 모았나 봐요. 오, 저렇게 절 질 정도면. 그렇죠. 되게 멋지게 지었다. 자, 이곳에선 주로 제당 신라인들과 무역 상인들을 위한 법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장보고가 세운 절의 법회에는요, 아주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당나라에 있는 절이었지만요. 신라 승려를 데리고 와서 고향 언어인 신라어로 법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고향 생각도 나고 타국 생활로 지친 마음에 위안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적산 법화원은요, 신라인들의 입소문을 타고 성황을 이룹니다. 매년 정월 15일에는요 200명이 넘는 신라인들이 모였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제당 신라인들에게 이 적산 법화원은요 만남의 장소이자 정체성을 확인하고 신라인으로서 하나로 뭉치는 공간이었습니다. 우리 마음 알아주는 사람, 고맙고 믿을 만한 사람, 이렇게 인식되었겠죠. 법화원은 단순하게 종교 활동만 한 것이 아니라 산동반도를 지나가는 외교 관리라든가 무역 상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그런 기능도 했습니다. 그렇게 모여든 사람을 통해 무역에 대한 정보나 자본들을 확보하게 되겠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동아시아 무역의 판을 키우려고 했던 거죠. 적산 법화원을 통해서 해상 무역을 해나가는 데 꼭 필요한 탄탄한 인맥과 정보를 얻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장보고는요 적산 법화원을 거점으로 또 다른 나라와 인연을 맺습니다. 어느 나라였을까요? 일본. 예, 맞습니다. 바로 일본. 장보고는요 일본 국제무역항이었던 하카타항으로 직접 가서요 유통망을 뚫기도 하고요 무역에 필요한 통역사를 구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본 무역 상인들과 교류하면서 영향력을 넓혀간 겁니다. 그렇게 당나라 신라방에서도요 또 일본에서도요 무역가 장보고의 입지는 점점 커져갑니다. 그렇게 해상 무역가로 승승장구하던 장보고, 그런데 해상 무역에 뛰어든 지 8년째 되던 828년, 장보고는 또 한 번 깜짝 놀랄 행보를 합니다. 바로 18년 전 떠나온 고향 신라로 돌아가겠다는 거였습니다. 자, 이 장보고가 신라로 가겠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당시 장보고의 앞길을 턱턱 맞는 존재들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바다의 무법자 해적들이었습니다. 당시 무역선이 오고 가는 동아시아 바다엔 해적들이 득실득실했거든요. 아니, 장보고와 상인들이 무역선을 띄울 때마다 해적들이 배를 급습해서 무역품 약탈하니까 손해가 막심했던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당나라에서도 이렇다 할 해결책을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장보고가 타국인 당나라에서 무력을 쓴다? 이것도 한계가 좀 있죠. 그래서 장보고는 마침내 결심한 겁니다. 그렇게 배에 올라탄 장보고는 신라에 도착해서 바로 수도 경주로 향합니다. 그리고 당시 신라를 다스리던 제42대 왕 흥덕 왕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이때 장보고는요 머리를 굴려서 회심의 한마디를 던집니다. 중국을 두루 다녀보니 우리나라 사람을 노비로 삼고 있습니다. 부디 청에 진을 설치하여 적도들이 사람들을 중국으로 잡아갈 수 없게 하십시오. 자, 장보고는요 당시 흥덕왕의 골칫거리를 정확히 꿰뚫어 본 겁니다. 이때 신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다에 출몰하는 해적이었거든요. 당시 신라는요 해상 군진 세력도 약해가지고 해적을 소탕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장보고는요 그런 신라의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청해진을 세우는 것과 군사를 거느린 것을 허락하면 자신이 신라인들을 당나라 노예로 팔려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흥덕왕 입장에선 신라에선 평민 신분인 장보고가 갑자기 나타나서 당돌한 제안을 한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실제 장보고의 제안에 흥덕왕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과인은
장보고를 청해진 대사로 명하고 군사 1만을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을 제수하노라. 신장보고 성심을 다하여 폐하의 명을 받들겠나이다. 흥덕왕은 장보고의 청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당나라에서 무령군 소장을 지내고 적산 법화원을 세운 장보고를 신라가 몰랐을까요? 그리고 해양 군사력이 약한 신라 왕실로서는 무령군에서 활약하고 바다 상황도 훤히하는 장보고 충분히 쓸모있는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흥덕왕은요, 아주 파격적인 혜택인 청해진의 대사 자리까지 내린 거죠. 네, 원래 신라의 직제에서는 대사라는 관직은 없습니다. 특히 골품제 속에서 평민인 장보고가 가질 수 있는 관직이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라 왕은 장보고에게 대사라는 특별한 관직을 마련한 것이죠. 그야말로 신라 왕실이 장보고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한 겁니다. 이로써 장보고는 일약 신라 조정의 유력 인사로 급부상합니다. 청해진 대사가 된 장보고는요, 자신이 구상한 청해진을 만들고요, 군사를 모으기 위해서 미리 생각해 놓은 입지로 향합니다. 장보고가 청해진을 세우겠다고 한 청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어디지? 바로 신라 서남해안에 있는 장보고의 고향 완도였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요, 완도가 지금 지리적으로 두 나라의 중앙에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이 청해진은요, 동아시아 삼각 무역 기지로서 완벽한 장소였던 겁니다. 장보고는요, 청해진에서 흙과 돌로 성을 쌓고요, 곳곳에 부두를 만듭니다. 수십 척의 배가 드나들 수 있게 한 거죠. 무역 항만 시설을 만든 겁니다. 와. 그리고 완도로 온 두 번째 이유, 삼면이 확 트인 섬이면 뭘 하기 좋을까요? 먼 바다로 나아가 해적선의 움직임을 감시하기가 용이했겠죠. 완도는 장보고가 꿈을 펼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청해진이 설치된 이후 신라엔 이런 이야기가 퍼집니다. 바다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노비로 파는 사람이 없었다. 해결이 됐네요. 장보고 덕이네요. 그죠? 군사를 거느린 장보고는요, 출중한 실력을 발휘해서 황해 해적들을 몽땅 소탕한 거죠. 장보고 덕에 신라의 바다는 오랜만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